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새벽 1시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월 18일 결승전까지 매우 뜨거운 경기들이 연이어서 펼쳐지는데요. 일단 토너먼트 단계에 누가 가느냐, 16강에 누가 진출하느냐, 이것이 관심사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조별로 또영주TV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영주는 실망했다.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구독자 4만 명은 되지 못할 망정. 있는 구독자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왜 구독자 100명이 빠져나간 거야? 물론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했지. 그건 미안해. 하지만은 여기서 더 나간다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나 월드컵 때 일도 많지 않아. 나 월드컵 동안 입중계 계속 할 거야. 얘들아 떠나지 말아줘.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요 정도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죠? 네. 불쌍해서라도 구독하신 거 취소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각 조 예상, 그뿐만 아니라 뭐 우승 후보, 또 주목할 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축구 유튜브에서 다뤘습니다.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한 감은 있지만 월드컵 시작 전에 A조가 이렇구나, B조가 이렇구나, C조가 이렇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재미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개최국인 카타르가 속한 A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A조에는 카타르, 네덜란드, 세네갈, 에콰도르가 속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강 2주 1약이 아니냐, 카타르가 제일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카타르가 개최국이잖아, 개최국은 16강에 자주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강 3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조편성이 굉장히 좋다, 김진수는 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개최국 카타르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고! 사실 카타르는 개최국이 아니라면은 월드컵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국가죠.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월드컵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요. 피파 랭킹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조 최약체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카타르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행사 아니겠어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출신의 산체스 감독이 2017년부터 부임을 하면서 이 카타르 아스파이어 아카데미의 핵심 선수들을 발굴을 했고요. 그러면서 U23 대표팀하고 A 대표팀을 동시에 이끌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카타르 월드컵에 맞춰서 젊은 선수들을 육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평가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2019 코파 아메리카, 2021 골드컵, 그리고 2021 아랍컵 등을 준비를 하면서 컵대에 대한 적응력도 어느 정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친선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자 노력은 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발을 맞춰본 선수들이 조직력을 높여놨다, 요거는 무시할 수 없고, 카타르의 날씨, 그뿐만 아니라 카타르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체적인 상황, 요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심판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상황, 이건 분명히 플러스 요소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산체스 감독 입장에서는 카타르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타르로서는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고 그러기엔 어렵다. 그렇다면은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자. 일단 팩5를 통해서 수비의 안정감을 최대한 높여놓자. 점유율은 상대에게 내주더라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역습하면서 골을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전술을 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 7경기에서 전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실점한 거죠. 그리고 조직력을 최대한 올려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6개월 동안 장기 합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조직력을 최대한 맞춰놨고 컨디션을 맞춰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두 번째 열리는 월드컵 아니겠어요? 첫 번째 열린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개최국인 한국이 4강까지 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을 카타르 대표팀이 따라할 만하죠.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술적으로는 5-3-2 포메이션에 가깝게 경기에 임하면서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요. 그 대신 공격을 전개했을 때는 좌우 윙백인 아흐메드하고 모함마드가 위로 전진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놓습니다. 그 가운데 브디아프라든가 하템이 볼을 간수하면서 앞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실리적인 전술을 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결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카타르에서 주목할 선수를 3명 뽑자면은 역시 아모에즈 알리 선수하고 아크람 아피프 선수입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역습을 주도하거든요. 물론 골은 알리 선수에게 좀 더 집중되고 도움은 아피프 선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선수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두 선수만으로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흐메드 선수가 측면 쪽 왼쪽 측면에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윙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라든가 아피프가 고립이 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공격수 숫자를 늘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공격 쪽에서 무언가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수비는 인해 전술로, 공격은 스피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생각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잖아요. 이 골 부분을 알리와 아피프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것이 관건이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카타르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카타르가 16강 진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준비하는 기간을 봤을 때, 그리고 카타르가 탄력을 받으면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카타르는 반드시 A조에서 주목해야 되는 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 팀은 네덜란드입니다. 김진수의 네덜란드. 일단 조편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덜란드가 피파 랭킹 8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있다면은 역시 멤피스 데파이의 부상이에요. 공격의 핵심인데 데파이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 외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네덜란드가 최근에 메이저 대회에 잘 못 나왔잖아요. 특히 월드컵에 못 나오면서 비판 아닌 비판을 들었는데 바날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으면서 결국은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바날 감독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휘했던 경험이 있는데 세 번째로 네덜란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날 감독이 성적을 내주길 원하는데 바날 감독도 제 생각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할 것 같아요. 감독 커리어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거든요. 바날 감독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전립선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이후로는 네덜란드 지휘봉을 놓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네덜란드가 8년 만에 월드컵에 나타났다. 오렌지 군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날 감독은 백스리 바탕으로 수비 안정감을 높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 대표팀 얘기하려면 일단 수비 라인에 반다이크를 얘기해야 되죠. 미드필더 라인에 프랭키 도용을 얘기해야 됩니다. 공격 라인에 멤피스 데파이를 얘기해야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중심축이 위에부터 데파이, 도용, 반다이크로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팀의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중심축을 바탕으로 해서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좌우 윙백을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해요. 일단 블린트는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형태, 반면에 오른쪽의 둠프리스는 스피드를 살려서 공격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린트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했을 때 반대편에서 둠프리스가 들어가면서 골을 넣는 장면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문제는 데파이입니다. 데파이가 네덜란드 공격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득점도 그렇지만은 공격을 푸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데 데파이의 컨디션이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루크도용이라든가 빈센트 얀센 같은 장신의 스트라이커를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은 데파이의 빈자리를 베르바인, 각포 또는 베르하이스가 어떻게 메워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베르바인이 득점 지원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각포가 공격을 푸는 역할뿐만 아니라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을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데파이가 몸 상태가 계속 안 좋다면은 결국은 각포하고 베르바인을 투톱으로 쓰고 그 밑에 베르하이스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죠. 베르바인과 베르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속팀에서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데파이가 없을 때 네덜란드 대표팀이 과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바날 감독이라는 명장이 이끌고 있고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가 단단하고 중심축도 바로 섰습니다. 다만 최전방의 화력,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목할 선수를 알아볼게요. 주목할 선수는 버질 반 다이크, 리버풀의 수비수죠. 네, 이번 월드컵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자원인데요. 이 네덜란드 3백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반다이크가 은근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쪽에서도 기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프랭키 드용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공격수를 늘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프랭키 드용은 왼쪽 측면을 내려와서 블린트와 함께 빌드업을 전개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프랭키 드용의 활약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역시 멤피스 데파이가 정상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데파이가 부상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에서 전반기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네갈입니다.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력이 정말로 좋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 2019 네이션스컵 준우승, 2022 네이션스컵 우승, 그러면서 최근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고요. 현재 피파 랭킹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리우시 세 감독이 그만큼 팀을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사디오 마네가 부상을 당하면서 사디오 마네가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세 감독의 전술부터 좀 알아볼까요? 실질적으로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지만은 사실상 4-2-3-1에 가깝게 경기 운영을 합니다. 쿠야테 선수가 위로 올라가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수비 쪽에서는 맨디 골키퍼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쿨리발리가 수비의 중심을 세우고 게예하고 미드필더 맨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맨디의 빌드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쿨리발리가 최근 부진하다는 것, 이거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감이 이전에는 좋았다 할지라도 월드컵 때는 약간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요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네, 사르, 디아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파괴력을 보여주죠. 특히 마네가 주 득점원 역할을 하는데, 디아 선수가 최전방에서 좌우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다닐 때 마네라든가 사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골을 넣거든요. 그리고 쿠야테가 공격 지원을 이 선에서 매우 잘해주고요.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디오 마네가 비골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전 결장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재활하는데 3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월드컵에 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마네가 없다면 마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마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네갈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목할 선수 알아볼까요? 사디오 마네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네가 부상이라는 것, 이것이 매우 커요. 어찌할게요. 마네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최고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쿨리발리가 지금 부진하긴 한데 대표팀에서는 안정감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지금 공격 쪽에서는 에이스가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고, 수비 쪽에서는 중심이 소속팀에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네갈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세네갈은 아프리카 팀이기 때문에 흐름을 타면은 정말로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네의 빈자리만 효과적으로 메워준다면 세네갈도 당연히 16강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남팔리스 맨디가 중심축 역할을 매우 잘해줘야 된다. 미드필더 맨디가 잘해줘야 된다. 물론 골키퍼 맨디도 잘해줘야 되긴 하지만요. 자, 마지막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루루룩 짭짭. 마지막 팀은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피파 랭킹은 44위죠. 월드컵 최고 성적이 16강이에요. 사실 에콰도르는 월드컵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에콰도르도 스타 선수들이 곳곳에 있죠. 에네르 발렌시아, 인카피에, 카이세도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전력은 아니라는 거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알파로 감독이 2020년 8월부터 에콰도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선수 발굴에 힘쓰면서 신구 조화를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놔두면서 공격 쪽에서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감독이죠. 그것이 또 에콰도르는 남미 예선에서 성공을 봤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한 겁니다. 알파로 감독 같은 경우에 일단 수비는
사사의 형태로서 단단하게 구축을 해요. 그러면서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상대가 들어오면 에워싸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을 전개하면은 공격수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특히 왼쪽의 발렌시아, 오른쪽의 플라타의 능력은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을 하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 흐름을 타고 있다면 이 두 명의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구르에조가 좀 내려와서 3패 형태가 되고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올라와서 공격 숫자를 또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에콰도르가 흐름을 타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다면은 상대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에네르 발렌시아라든가 플라타, 에스트라다가 A매치에서 특히 이 월드컵에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는 3패 형태가 되긴 하지만 상대의 역습에 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도 있다. 이것도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언급할 선수는 역시 오른쪽 윙포워드 곤살로 플라타,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에네르 발렌시아, 이 두 명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격의 좌우 원투펀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좌우에 있는 공격수들이 스피드를 살리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이세도 선수는 브라이턴에서 뛰면서 국내 축구 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잖아요. 중앙 미드필더에서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좌우 측면들의 공격을 전개할 때 패스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1차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타 팀들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 요소가 좀 부족하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는 전력이 앞서 있고 카타르는 개최국이고 세네갈은 흐름을 탈 수 있는 팀인데 에콰도르는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에콰도르가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조 경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전은 카타르와 에콰도르가 붙고요. 그리고 세네갈과 네덜란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하고 세네갈이 붙고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가 붙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카타르, 그리고 에콰도르, 세네갈이 붙습니다. 일단 카타르 입장에서는 개막전에서 승리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만약의 경우 이 개막전에서 에콰도르가 승리를 거둔다고 친다면 에콰도르가 16강이 조금 더 다가서지 않을까. 그리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첫 경기 말리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카타르의 경기 쭉 보면은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입니다. 그 얘기는 점차적으로 강팀을 상대한다는 거죠. 역시 첫 경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경기를 잡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첫 경기에서 세네갈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탄탄대로를 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세네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네갈이 네덜란드를 잡는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경기가 카타르 경기인데 카타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A조는 1차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3차전까지 가서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진다면, 그렇다면은 3차전 경기들이 다 전쟁이 되겠지만 일단 1차전을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차전 11월 21일 오전 1시, 그리고 22일 오전 1시에 펼쳐지니까 요 경기들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치면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